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2주차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주차에 여러분들께 이번 학기 강의를 대체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한 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 강의로는 첫 번째 강의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에는 지난 주차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린 바 있듯이 이 스파이 세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먼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아주 기초적인 스파이와 정보 활동의 의미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스파이와 정보 활동을 하고 있는 세계의 주요 정보기관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께 이 스파이와 정보 활동의 의미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교재에는 제 15쪽에서 13쪽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스파이 활동, 그 다음에 정보 활동이 상당히 조금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없는 생소한 영역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스파이 활동이 사실은 인류 역사상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보라는 것은 모든 생물의 생존의 어떤 필수적 요소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인간은 물론이고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해결을 해야 되죠. 인간이 원시 상태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자신의 종족 내지는 종족 내에서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같은 종족과 종족 간의 다툼뿐만 아니고도 종족 내에서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디 가면은 더 나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겠죠. 이것은 동물이나 식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동물도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지만은 어디에 가면은 먹을 거리가 있고 어디에 가면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계속 살피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식물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자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뿌리를 뻗어야 될지, 어느 쪽으로 가지를 뻗어서 더 많은 햇볕을 받을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탐색하면서 생존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스파이는 이 인류 역사상 무당, 매춘부 이런 아주 원초적인 직업과 함께 인류 최초의 직업 중 하나라고 할 정도로 그 기원이 오래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스파이라는 말을 조금 더 학술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사전적으로는 스파이라는 말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나 단체의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도 해당되겠죠. 그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서 경쟁 또는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나 단체는 여러 개개 인간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알아내서 바로
그 국가나 단체와 경쟁하고 대립관계에 있는 그런 다른 국가나 단체에 제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공받는 쪽에서는 이익이 될 테고 그 비밀이 누설되는 쪽에는 손해가 되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스파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스파이라는 말, 영어로는 에스피오네이지라고 이렇게 이제 사실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에스피오네이지가 바로 스파이 행위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에스피오네이지의 어원은 멀리 본다 또는 숨겨져 있는 것을 목격 또는 발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고대 프랑스어인 에스피에르에서 변화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스파이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을, 이미 공개된 것을 알아내는 게 아니고 숨기고자 하는 것,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멀리서 보기 힘든 것을 보려는 것,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죠. 자, 흔히 이 한자문화권,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체로 이 한자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자문화권에서는 흔히 이 스파이라는 말을 첩자, 간자,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뭐 삼국지 같은 이런 그 동양권의 전쟁과 관련된 뭐 이런 소설이라든지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첩자를 보낸다, 뭐 간자를 푼다, 이런 그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국지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첩자나 간자라는 말로 이렇게 쓰이고요. 경우에 따르는 밀정이라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비밀리에 정탐한다, 이런 뜻이죠. 한자말을 풀이하면은 이런 밀정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도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 개봉된 일제 강점기 때 어떤 그런 그 스파이 관련 영화인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요거는 저희들이 다음 주에 영화 보는 주차에 한번 여러분들과 감상을 해볼 생각인데요. 자,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파이 활동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간첩 활동, 여기에서 나오는 간첩이라는 용어를 과거에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이렇게 대치되어서 1945년에 분단이 되고,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 치열한 서로 물밑 싸움을 하면서 이 간첩이 상당히 많이 이제 활약을 하고 활동을 했죠. 우리 입장에서는 활약이지만은 북에서 보내는 간첩은 여기 와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이 간첩 신고 요령 이런 거를 교육시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간첩 신고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포상이 따른다, 뭐 이런 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간첩 신고를 하면은 포상금을 받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간첩은 5억 원, 뭐 공무원일 경우에는 1억 원. 공무원은 사실은 당연히 이 간첩을 보면은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이 적습니다. 간첩선, 즉 간첩을 싣고 침투하는 배는 7억 5천만 원, 뭐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이게 2016년에 최대 20억까지 상향된 바 있습니다. 이 간첩이라는 용어 외에 정탐꾼, 염탐꾼 이런 말도 쓰이고 있죠. 이건 조금 이 스파이라는 존재를 약간 낮잡아보는 그런 뜻으로 정탐꾼, 염탐꾼, 남의 것을 비겁하게 염탐한다, 정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스파이라는 용어 중에는 제5열이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 말의 그 근거 내지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 말은
진격해 오는 정규군에 호응해서 바깥에서 이제 정규군이 진격을 해오는데 적국 내에서 각종 모략 활동을 하는 조직적인 무력 집단 또는 그 집단의 구성 요원을 의미하면서 제5부대라고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1936년에 에스파냐 내란, 스페인 내란이죠. 유명한 전쟁입니다. 이 에스파냐 내란 중에 그 당시 반정부 지도자가 프랑코 장군인데 이 프랑코 장군 반대 세력에 의해서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가 점령당하자 이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함락시키기 위해서 4개의 부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이 마드리드 공략작전을 지휘한 지휘관이 바로 이 몰라 장군인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드리드는 내영자, 즉 이 몰라 장군이 협조하는 그런 내영자로 구성된 제5부대가 있는데 그 제5부대에 의해서 스스로 점령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 5개의 부대 외에도 내부에 협력자가 있어서 자기들에서 호응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 점령될 것이다. 이렇게 시사한 그 말에서 이 제5열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바로 이 에스파냐 내전에 참전했던 대문호 해밍웨이, 유명한 소설가죠. 이 해밍웨이가 1938년에 전쟁이 끝난 지 1938년에 제5열 그리고 최초의 49단편이라는 이 작품을 발표하면서 이 제5열이라는 말이 바로 적국 내에 사실상 스파이처럼 숨어 있으면서 그 내부적으로 모략 활동을 해서 상대방에게 이롭게 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이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평시에도 이 전시뿐만 아니고 상대국 내부에 잠입을 해서 모략 공작을 하는 그런 자, 즉 간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설가 김성종의 동명소설이라는 제5열이라는 이 소설이 바로 이 간첩 내지는 스파이 활동을 의미하는 그런 뜻에서 붙여진 그런 소설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파이 활동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이 스파이 활동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이 숨기려고 하는 것, 숨겨져 있는 것, 상대방이 꽁꽁 숨겨놓은 것, 그래서 그게 노출되면은 그 상대방에게 불리해지는 그런 정보를 캐내고 얻으려는 거죠. 이거는 무기로 비유해보면 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방은 그 꽁꽁 숨기려는 정보를 손쉽게 내어주려 할까요? 손쉽게 내어주려는 것은 이미 어떤 비밀이 아니죠. 비밀에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기려고 애를 씁니다. 자, 이 비밀, 즉 정보를 지키려는 것, 이것은 어떻습니까? 무기로 보면은 방패의 역할이다. 그래서 창과 방패가 이 스파이 활동에는 공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우리 동양의 고사에 모순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뭔가 악의가 맞지 않는 그런 게 이제 모순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죠. 그 모순의 유래가 과거에 중국에서 어떤 나라에서 시장에서 장사치가 이 창을 들고 시장 상인들에게 호객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창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그런 창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에 그 창을 사갔다고 합니다.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면은 이게 굉장히 위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창을 팔아먹었다고 하죠. 자, 이 창을 다 팔고 나서 이 상인은 갑자기 방패를 꺼내들더니, 자, 이 방패는
이 세상의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다. 그렇게 하면서 또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어떤 한 사람이 그 장사치에게 좀 전에 팔던 그 창을 가지고 지금 팔고 있는 방패를 찌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자 이 장사치가 얼굴을 붉히면서 달아났다. 뭐 이제 이런 고사에서 모순이라는 그런 고사가 유래했다고 합니다만은 어떤 방패도 막을 수 있는 창,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 이게 과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바로 정보를 얻으려는 자, 창, 정보를 지키려는 자, 이 방패, 창과 방패의 싸움이 바로 스파이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스파이 활동은 보통 첩보 활동 또는 정보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정보와 첩보의 의미 차이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스파이 활동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역사가 생긴 이래 국가의 보존과 발전 수단으로 전개가 되어 왔던 겁니다. 자, 한 나라가 부족 국가에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현대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의 국가를 지켜야 되고 또 외부의 상대가 되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켜서 국가의 부를 정진시키고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어떤 생물이든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스파이 내지는 정보활동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스파이 활동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어느 집단이나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모든 생물이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이 숨기려는 특장점이나 취약점. 자, 이 특장점을 알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대비해서 자기들이 더 강한 어떤 것을 보완하려고 하겠죠. 이 특장점입니다. 취약점. 자, 이 취약점을 알아내면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장점이나 취약점인데 이게 바로 상대방이 숨기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놓고 내가 이거를 제일 잘한다. 나는 이런 무기를 갖고 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겁나지 않죠. 조용히 자기의 비장의 무기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 겁나고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말없이 자기를 숨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겁나죠. 막 떠벌리면서 내가 뭐 이게 이런 걸 잘났고 이런 어떤 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피해가거나 공격할 수가 있죠. 이런 특장점이나 취약점 같은 것을 비밀리에 알아냅니다. 상대방이 내 특장점이나 취약점을 알아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제3의 또 조치를 하게 되죠. 이런 걸 비밀리에 알아내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특장점은 피해가고 취약점은 공략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이 스파이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스파이 활동이 제가 인류가 생존하기 시작한 이래 시작되었다 하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통상적으로 이런 스파이 활동 내지는 첩보 활동은 어떨 때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평화로운 시기에도 본능적으로 이런 스파이 활동이 하겠지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이든 어떤 집단이든 나라든 전쟁 상황 여기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바로 죽기 아니면 사는, 죽고 사는 문제죠. 과거에 이런 전쟁에서 패하면은 그 나라는 망하고 그 백성들은 노예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죽고 사는 이런 싸움인데 바로 여기서 저게 어떤 기밀입니까? 군사적 기밀을 획득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바로 가장 전형적인 스파이 활동 또는 첩보 활동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군사적인
특장점을 갖고 있고 취약점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지 집중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피하고 공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스파이 활동이나 첩보 활동은 그 기원을 전쟁 또는 군대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생존 차원의 이런 그 정보 활동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존재를 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런 스파이 활동, 첩보 활동은 사실상 전쟁하는 상황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치열하게 이런 간자, 첩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활동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병법서가 손자병법이라고 합니다. 손자병법은 오늘날까지도 이 통용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병법서죠. 이 손자병법에는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자, 적군을 알고 아군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 적도 잘 알고 내 힘이 얼마인지도 잘 하면은 사실은 이걸 이제 백전백승한다 그러죠. 그런데 한자말로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만 보통 백전백승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이 정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적군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스파이 활동 내지는 첩보 활동을 하는 방법밖에 없죠. 아군은 스스로 점검하고 돌이켜보면 알 수 있지만 적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스파이 활동, 첩보 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군을 알지 못하고 아군만 알면은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아군을 아는 것도 힘들죠. 인간이 스스로를 아는 것도 사실은 힘듭니다. 교만해서 내가 뭐 뻑이고 잘났고 큰소리 땅땅 치고 이런 아군을 잘 알지 못하다 보면은 정말 어이없이 당하는 이런 일이 많죠.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군을 알고 아군도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이거는 백전백패. 어리 말해서 지피부직이면은 매전필태다. 백전백패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이 정보활동이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그럼 스파이 활동은 어떠한가?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게 이제 전쟁이 일상화되지 않죠. 과거에는 사실은 전쟁이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했습니다만은 이제 최근에는 국가가 체제가 좀 안정이 되고 국제사회의 어떤 안보 질서가 확정되면서 국가 간의 외교나 군사 등에 관한 정보를 한 나라의 정부 요원이 바로 정부 차원에서 정부에 소속된 뭐 더 엄격히 말하면 공무원이죠. 국가에서 녹을 먹는 그런 정부 요원이 비밀리에 정탐 수집하는 행위나 활동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스파이 하면은 뭐 어디 가서 남의 나쁜 것이나 찾아내고 이런 존재가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정부에서 고용됐다는 것은 바로 국민이 고용한 것이고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런 국가 간의 외교 군사에 관한 정보를 결국은 그렇게 어떻습니까? 다른 상대방에 관한의 그런 외교나 군사에 관한 정보를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 나라가 꽁꽁 숨기려고 하는 것을 비밀리에 정탐하고 수집하는 그런 행위거나 활동이 바로 스파이 활동이다. 이렇게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파이 활동은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부터 40년간 냉전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류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을 겪고 유엔을 탄생시켜서 국제 질서를 어느 정도 안정시켰는데 그때부터 바로 이 자유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 이렇게 양극으로 나눠서
이 자유민주진영의 맹주가 미국이고 공산진영의 맹주가 소련이 되어서 40여 년 동안 콜드워, 실질적인 전쟁이 없었지만은 그 물밑에서 엄청난 서로 대립이 있었던 그런 냉전 시대가 이어졌는데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같은 국지전은 있었습니다만은 미국과 소련이 직접 격돌해서 싸운 그런 전쟁은 없었던 그런 냉전 시대에는 바로 양측 동맹국, 미국의 동맹국, 소련의 동맹국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 긴장, 경쟁, 대립 상태가 이어지는 그런 냉전 시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쟁하는 것보다는 그 밑에서 치열하게 첩보전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 스파이 활동이 전쟁 때 많이 이제 활발하고 그 기원이 전쟁에서 찾은다. 그런데 냉전 시대에 무슨 첩보 활동이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냉전도 하나의 전쟁이죠. 직접 총칼을 맞대지 않다는 점뿐 그 속에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해서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냉전 체제가 붕괴가 되고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집니다만 이런 첩보전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런 스파이 활동은 냉전 당시에 바로 미국의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라고 해서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 그 다음에 구소련, 그 당시 소비에트 연방에는 KGB라는 국가보안위원회라는 이런 KGB라는 또 대표적인 정보기관이 있었는데 이 두 정보기관 간에 치열한 스파이전이 전개를 됐던 이런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 더 스파이라는 것이 최근에 개봉이 되었는데 이 더 스파이라는 게 바로 이 CIA와 바로 이 KGB, 그 다음에 자유민주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치열한 물밑 스파이전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죠. 이 더 스파이도 바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여러분들과 감상을 해볼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런 CIA와 KGB 간의 물밑 이런 첩보전들이 가끔씩 밝혀지기도 합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암살범이 범행 전에 옛 소련의 정보기관 KGB와 접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련 배후설이 단순 의혹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기밀 문서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김웅배 기자입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피살 당일 CIA는 암살범이 옛 소련의 정보기관 KGB와 접촉했던 사실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암살범 리하비 오스왈드가 범행 2달 전쯤 멕시코 주재 소련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KGB 요원과 대화를 나눴고 CIA가 통화 내용을 도청했다는 사실을 메모 형식으로 적어둔 겁니다. 이 메모는 기밀 해제된 케네디 암살 관련 문서들과 함께 54년 만에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He says, we were intercepting Oswald's conversations in Mexico City, and we intercepted a mail going to the Soviet embassy in Washington. Both of those had information relating to Oswald's state of mind. CIA는 메모에서 예민한 임무를 수행하는 KGB 요원이 대놓고 소련 대사관과 접촉한 건 흔한 일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원의 부주의함 때문인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CIA가 암살범 오스왈드를 KGB 요원으로 분류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국인들은 그동안 오스왈드의 단독 범행이라는 조사 결과에도 거대한 배후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고 오스왈드가 공산주의에 빠져 소련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소련 배후설에 무게를 실어왔습니다. 3,000건이 넘는 문서 가운데 이번에 공개된 2,800여 건의 기밀 문서로 소련 배후설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갖게 된 셈인데 국가안보를 이유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문서들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자, 이 냉전 당시에 미국의 당시로서는 최연소 대통령이 당선된 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그 암살 배후를 놓고 아직까지도 정확한 실체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배후에 어쩌면 이 CIA와 KGB 간의 물밑 싸움이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제 뉴스입니다만은, 사실 이 냉전 시대에 바로 이 CIA와 KGB 간의 치열한 물밑 싸움을 통해서 이 스파이 기관, 정보 기관들이 발전하게 되고 오늘날까지 그 뿌리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과연 이 정보 또는 국가 정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